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숙명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소미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장. 유사코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가을, 벽돌병원의 사나이가 죽었다. 알려준 사람은 이웃에 사는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였다. 벽돌병원은 동네 아이들이 지은 이름이다. 고지대로 향하는 완만한 언덕의 끝에 우뚝 서있는 커다란 벽돌 건물 병원을 아이들은 그렇게 불렀다. 노도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건물을 싸고 있어서 담장 밖에서 보면 마치 서양의 성 같았다. 경영자가 너그러운 성격이었는지 볼일 없는 사람이 병원 부지 안에 들어가도 나무라는 일 없었다. 그래서 유사코도 근처에 사는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을 따라서 종종 곤충 채집을 하거나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곤 했다. 사나이는 항상 그 넓은 부지 안에 산책하고 있었다. 머리에 쓴 하얀 스카프와 하얀 앞치마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어딘가 인형을 연상시키는 뽀얀 피부의 얼굴이었다. 나이는 알 수 없었다. 유사코는 사나이를 누나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엄마와 아들만큼 차이가 났을지도 모른다. 유사코와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사나이는 늘 널찍밖에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운 여름에는 물통에 차가운 보리차를 갖고 와서 주기도 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과 캐러멜을 넣어두어 유사코와 친구들이 먹고 싶어하며 기꺼이 꺼내주었다. 사나이가 왜 벽돌병원에 있는지 아이들은 아무도 몰랐다.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본인에게 묻는 일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평범한 어른과 다르다는 것은 유사코와 친구들도 알고 있었다. 일단 그녀는 말투가 달랐다. 마치 어린 소녀 같았다. 유사코와 친구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랬다. 그러면 다들 놀란 얼굴을 하고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가 언제나 작은 인형을 갖고 있는 것도 조금 색다른 모습이었다. 그 인형이 마치 자식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거는 모습을 유사코는 몇 번이나 보았다. 누나는 말이야 좀 이상해. 어느 날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려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유사코는 사나이가 병에 걸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 소문이 돌 무렵부터 아이들은 병원 뜰에서 잘 놀지 않게 되었다. 아무래도 소문을 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녀 가까이에 가지 못하게 한 것 같다. 하지만 유사코는 이따금 혼자 갔다. 그가 가면 사나이가 다가와서 다른 아이들은? 하고 꼭 물었다. 볼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대답하면 슬퍼 라고 했다. 유사코는 주로 나무를 타며 놀았다. 그동안 사나이는 풀을 뽑거나 꽃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유사코가 놀다 지쳐서 쉬고 있으면 수박을 갖다 주기도 했다. 사나이와 같이 있으면 유사코는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따금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듣는 것도 즐거웠다.
그녀의 노래는 일본 노래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었다. 무슨 노래인가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그런 일이 그의 여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사나이가 죽었다. 사나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날 초저녁 무렵 유사코는 혼자 벽돌병원에 갔다. 색이 들기 시작한 낙엽수 아래 유사코는 사나이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늘 있던 곳에 사나이는 없었다. 유사코는 여름에 올라갔던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다. 유사코의 아버지 고지는 경찰관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복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갈색 옷을 입고 평범한 아버지처럼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어쩐지 사나이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 같았다. 가끔 젊은 남자를 데리고 돌아와서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었다. 유사코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사나이는 역시 병원의 환자였다는 것, 그리고 병원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사나이의 죽음은 화제가 되었다. 병원 근처에 가서 저게 그 창문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유사코는 창을 올려다보며 그곳에서 그녀가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무언가가 가슴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침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아이들 관심을 끈 것도 일주일 정도였다. 다른 자극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은 아무도 사나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도 유사코는 전처럼 혼자 병원에 가서 그녀가 떨어졌다고 하는 창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고지는 여전히 사나이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 같았다. 연일 귀가가 늦고 때로는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식사를 챙겨주었다. 아마 고지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집에 고지의 상사가 찾아온 것은 그러고 또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머리가 벗어지고 뚱뚱한 남자였다. 고지보다 여다로 보였지만 두 사람의 말투로 아버지가 이 남자의 부하 같다고 유사코는 어린 마음에도 알아차렸다. 이 남자는 고지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온 것 같았다. 때로는 강한 어조로, 또 때로는 달랜 듯한 어조로 길게 얘기하는 것이 문지방 너머의 유사코의 귀에 들어왔다. 고지는 그 상사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한 듯했다. 이윽고 뚱뚱한 남자는 몹시 언짢아하면서 뺨을 실룩거리며 현관을 나갔다. 고지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 후 또 며칠이 지나서 집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차림새가 말쑥한 남자로 며칠 전에 상사처럼 거드름 피우는 법도 없고 인사도 공손하게 했다. 고지와 그 남자의 이야기는 상당히 길었다. 그동안 유사코는 이웃집에 맡겨졌다. 이윽고 고지가 유사코를 데리러 왔다. 남자가 돌아가는 참이었다. 그는 유사코를 발견하자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간 갈색빛이 도는 선한 눈이었다. 이달의 경계로 고지의 생활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귀가가 늦는 일도 없고 전화로 사나이 건을 이야기하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유사코를 데리고 성묘를 갔다.
그것은 공은 묘지 안에서도 가장 훌륭한 묘지였다. 손을 모아 기도를 한 뒤 유사코는 이게 누구 묘인지 물었다. 고지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사나이 씨 묘야 라고 했다. 유사코는 놀라서 한 번 더 묘비를 바라본 뒤 새삼 진지하게 손을 모았다. 결국 유사코는 사나이의 죽음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약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유사코는 벽돌병원을 찾았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특별히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왠지 모르게 발길이 향했다. 그가 갔을 때 병원 주차장에 큰 승용차가 서 있었다. 옆을 지나가며 유사코는 목을 쭉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감색 옷을 입은 운전자가 양팔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유사코는 차에서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수목 사이를 걷고 있으니 사나이가 생각났다. 그녀가 대나무 빗자리로 낙엽 썰던 소리와 캐러멜의 달콤함 그리고 그녀의 노래.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다. 유사코는 그걸 주워서 손가락으로 흙을 털어낸 뒤 반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굵고 동그란 도토리였다. 성냥개비를 꽂으면 훌륭한 팽이가 된다.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사나이였다. 얼굴을 들고 다시 걷다. 이내 유사코의 걸음이 멈추었다. 바로 눈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유사코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였다. 빨간 스웨터에 재색 목도리를 목에 감고 있었다. 하얀 양말은 무릎 아래까지 왔다. 이런 세련된 차림을 한 아이는 유사코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노려보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유사코는 이 낯선 상대에게 호의를 품을 수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여자 어른의 목소리였다. 유사코가 소리나는 쪽을 보니 기모노 입은 여자가 아까의 차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유사코와 서로 노려보던 상대가 빠른 걸음으로 기모노 여성 쪽으로 걸어갔다. 어쩐지 엄마 같다. 유사코는 나무에 몸을 숨기며 그들에게 가까이 가보았다. 엄마인 듯한 여성이 유사코를 발견했다. 친구?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유사코 쪽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 기모노 여성, 그리고 소년의 차례를 올라타고 마무리를 하듯 운전사가 매몰차게 문을 닫았다. 시동이 걸리는 것과 동시에 유사코는 나무 그늘에서 나왔다. 검은 차는 연회색 연기를 내며 천천히 달려갔다. 유사코는 차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차가 문을 나가기 직전 그 소년이 뒤돌아 그를 보았다. 그 장면은 한 장의 사진처럼 유사코의 내리에 강하게 새겨졌다. 제1장 실. 꼭 이런 날 날씨가 좋다니까 하고 미사코는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생각했다. 하얀 벽에 반사되어 실내가 한층 밝아졌다. 하지만 이 밝기는 병실 분위기를 생각하면 좀 생뚱맞았다. 미사코는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나우아키를 보며 닭을 연상했다. 정류점 앞에 매달려 있는
비참하게 털이 뽑힌 생담의 모습을 말이다. 몇 년 전에 그녀가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약간 살집이 있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을 호소하여 입원한 뒤 수술할 때마다 마치 살을 깎아내듯이 아이유같다. 병명은 식도암.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꽤 오래전부터 눈치챈 것 같았다. 여보. 침대 옆에 쭈그리고 있던 아야코가 나우아키의 주름투성인 손을 붙잡고 불렀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나우아키는 고개를 조금씩 움직였다. 그걸 보고 히로마사가 아버지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동생이 소노코도 따라했다. 나우아키의 입이 희미하게 벌어졌다. 아야코가 얼른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네? 뭐라고요? 하고 물은 뒤 그녀는 미사코 쪽을 보았다. 아키히코를 찾네. 그래서 미사코가 아야코를 대신해서 침대 옆에 앉았다. 거의 표정을 잃은 노인이 귓가에다 말했다. 아버님, 미사코예요. 아키히코 씨한테 뭐라고 전할까요? 미사코는 자기 목소리가 나오아키에게 제대로 닿았을지 자신이 없었다. 설령 들렸다고 해도 미사코가 누구인지 아는지 의문이다. 그는 몇 초 뒤에 다시 입을 움직였다. 미사코는 그간에는 낮고 힘없는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키히코. 비교적 또렷하게 그의 말이 들렸다. 평범한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치고는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미사코, 아버지가 뭐라 그러셔? 아야코가 물었지만 미사코가 대답하기 전에 아빠 하고 소노코가 소리를 질렀다. 나오아키가 잠을 자듯이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야코도 히로마사도 그의 몸에 가까이 다가갔다. 여보, 눈을 떠요. 아야코가 담요 위로 남편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은 없다. 가는 목이 힘없이 좌우로 흔들릴 뿐이었다. 임종하셨습니다. 의사가 맥을 짚어보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호흡 뒤에 아야코가 울음을 터뜨리고 이어서 소노코가 소리를 질렀다. 미사코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윽고 시야가 부해지고 나우아키의 잿빛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그리고 몇 년 전 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신데렐라가 됐네. 결혼이 결정됐을 때 미사코는 모든 지인에게 그런 말이 들었다. 5년하고 10개월 전의 일이다. 미사코의 옛 성은 에지마라고 한다. 친정은 가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풍족하지도 않았다. 미사코도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고 딱히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UR 전산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우리가와 연결이 되었다. UR 전사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다. 공장도 전국에 6군데 있는데 그중 4군데가 현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사코는 이 회사에서 인사부에 배속되어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인사부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파견된다. 제조 현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홍보과로 가는 사람도 있다.
미사코가 받은 사령에는 임원실 부속 근무를 명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임원실 부속, 즉 이사를 돕는 일이다. 이 사령을 받은 것은 동기생 중에 미사코 한 사람이었다. 대단하네 에지마씨, 이건 굉장한 발탁이야. 인사부 성배가 흥분하며 가르쳐 주었다. 신입이 임원실에 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미사코가 근무하게 된 곳은 전무이사 방이었다. 근무 첫날 아침, 미사코가 인사부 계장을 따라서 인사하러 가니 전무는 굳이 일어나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미사코도 긴장하여 머리를 숙였다. 이것이 오류 나오아키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오아키는 약간 작은 체구였지만 관록을 나타내기에 적당하게 지방이 있는 몸집이었다. 눈과 입이 모인 듯한 느낌인 네모난 얼굴에는 바른 가정교육과 온화한 성격이 엿보였다. 실제로 그는 그때까지 엘리트로 회사 생활을 해온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인 오류 가즈아키가 쇼와 초기에 전밀부품 제조회사를 차린 뒤 전기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지금의 UR 전산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직책은 전무였지만 차기 대표이사가 보장되어 있었다. 나오아키와 둘만 있는 것은 당초 과거 있던 만큼 어색하진 않았다. 같이 있어도 그가 이것저것 배려를 해주었다. 말투는 부드럽고 화제도 풍부했다. 다른 전무나 상무에게 간 선배들에게 들어보니 간혹 찝쩍대는 일문도 있는 것 같았지만 나오아키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미사코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나오아키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미사코가 망설이자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걱정하지 말게. 시커먼 속셈은 없다네. 실은 지인이 오늘 프랑스 요리 음식점을 개업했거든. 그래서 축하할 겸 들여다보러 가려고. 아내하고 아들도 오기로 되어 있다네. 자네도 평소 수고가 많으니 이런 기회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그는 가게에 팸플릿을 보여주었다. 미사코는 나오아키의 가족이 온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에서 망설였다. 출생과 성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비참함을 맛보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러나 미사코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너무 강경하게 거절하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 미사코는 나오아키의 아내인 아야코와 장남 아키히코를 만났다. 아야코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약간 올라간 눈과 뾰족한 턱이 조금 차가운 인상이었다. 30대 후반이라고는 하지만 탄력 있는 피부를 보니 20대라고 해도 통할 것 같았다. 그래도 당시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 아키히코는 나오아키의 전처 자식으로 이때 25살이었다. 큰 키에 근육질 몸이었다. 얼굴은 작고 헛꺼풀진 눈매는 또렷했다. 나오아키가 미사코를 소개할 때 아키히코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사코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다. 요리가 나오고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이면서 담소가 시작되었다. 아키히코는 도하대학 의학부에 남아서 공부 중이라고 했다. 미사코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나오아키가 초대 대표이사 뒤를 이었듯이 아키히코도 당연히 UR 전선에서 일할 줄 알았다.
이 녀석은 옛날부터 부모가 하는 말을 도통 듣지 않는 놈이었지. 내 일하고 가장 인연이 먼 직업을 고른 걸 봐. 나오아키는 약간 실망스럽다는 어조로 말했다. 물론 부모 후광의 기대는 사내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게다가 도와 의대라니 굉장하시네요. 미사코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현에서는 물론 이 지방에서도 최고인 대학이었다. 그러자 아키히코가 물었다. 당신은 어느 쪽이 좋아요? 네? 하고 미사코는 되물었다. 그는 한 번 더 말했다. 의사와 기업인 중에서요. 바꿔 말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겠어요? 어... 미사코는 우물거렸다. 이것이 농담이라면 뭐라고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아키히코의 어조는 진지했다. 미사코는 양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에즈마 양이 곤란해하지 않냐. 나오아키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아야코가 편을 들듯이 말했다. 나라면 둘 다 좋겠네. 둘 다 멋지잖아요. 그 말에 나오아키도 웃고 미사코도 미소를 지었다. 뭔지 모르게 다들 한편인 분위기여서인지 아키히코도 그만 묻기로 한 듯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묻도록 하죠. 네, 하고 미사코도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이때 그가 말한 조만간이 정말로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지극히 형식적인 추임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이로 아키히코는 그녀의 자리로 전화를 걸었다. 음악 감상과 스포츠, 둘 중 어느 것을 좋아하세요? 자기소개를 한 뒤에 느닷없이 물었다. 미사코는 당황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벤트 취향이요. 당신의 취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좋아하는 곳에 가는 편이 즐거울 테니까요. 아, 데이트 신청이구나 깨달았다. 동시에 심장의 고동이 격렬해졌다. 안색이 바뀐 게 느껴졌다. 나오아키 쪽을 보았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료를 훑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당신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라고. 아키히코는 그녀의 동요를 간파한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일 저녁 비어있죠? 네. 하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럼 취향을 말해주세요. 아, 뭐든 좋아요. 나오아키가 의식되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러자 아키히코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다. 그럼 뮤지컬로 하죠. 그 편이 나중에 식사할 때 할 얘기가 많겠네요. 6시에 회사 앞에서 기다려요. 데리러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미사코는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나오아키를 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모습이었다. 다음날 저녁, 아키히코와 나란히 뮤지컬을 감상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는 나오아키와는 다른 스타일로 말을 잘했다. 한 가지 화제에서 마치 가지가 뻗듯이 작은 에피소드가 퍼져나갔다.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 그의 박식함은 화제를 소화했다.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사코에게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끄는 점도 훌륭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타입이지만 아키히코 앞에서는 자기까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키히코는 그녀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에 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특히 건강 상태. 다행히 몸만은 건강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의사여서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하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제까지 바래다 주었다. 미사코는 사양했지만 아키히코는 아버지가 시켰어요. 꼭 바래다 드리라고 하고 말했다. 요컨대 이날 밤 일은 나우아키도 알고 있다는 말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또 말했다. 의사하고 기업은 서로 적입니다. 단호한 어조였다. 요전에 얘기가 이어질 거란 걸 바로 알았다. 기업은 사람의 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무시하면서 번창해 가는 거죠. 의사는 죽을 힘을 다해 그 뒤처리를 하고 있어요. 불도저로 깔아뭉갠 잔디를 하나하나 다시 씹는 마음으로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되기로? 네. 그는 대답하고 잠시 침묵한 뒤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불도저보다 농약이죠. 형태뿐만이 아니라 지질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무리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말뜻을 몰라서 미사코는 아무런 리액션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녀가 맞장구 쳐주길 기대하는 것 같진 않았다. 이렇게 아키히코와의 첫 데이트는 끝났다. 그 후 그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미사코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영화나 연극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동반할 때도 있고 단순히 식사만 할 때도 있었다. 이런 교제가 시작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아키히코에게 청혼을 받았다. 그는 이따금 이용하는 커피숍에서 마치 테니스 치러 가자고 하는 투로 말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해주지 않겠어요?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사코는 아키히코와의 결혼식을 도저히 현실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처지가 너무 다르다. 아키히코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류가의 후계자임엔 변함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경제 상태도 집안도 평균 이하인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교제를 계속해도 언젠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그의 구호는 미사코를 동요하게 했다. 시간을 주세요 하고 헤어졌지만 시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혼담은 없다. 그러나 미사코는 망설였다. 미사코가 갈등한 가장 큰 이유는 아키히코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를 존경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이 있으면 가슴이 설레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혼을 한다면 그런 마음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미사코에게는 예전에 진심으로 사랑한 남성이 있다. 고등학생 때여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감정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느낀 적이 없다. 그 남성과는 불행한 우연이 겹쳐서 헤어졌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박식함에 감탄하고 행동력에 놀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였다. 딱히 무엇이 결정타가 된 건 아니다.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막연하지만 받아들이는 편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그 요인 중에는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친구의 권유와 말은 하지 않지만 미사코가 청혼을 받아들이길 바라는 부모님, 그리고 세속적인 통념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녀의 심경을 되도록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일 것이다. 미사코는 모두에게 말했다. 신데렐라가 될 거라고. 아키히코가 나타난 것은 나우아키가 숨을 거두고 30분 이상 지난 뒤였다. 아야코의 모습은 없고 미사코는 시누이와 시동생과 셋이 병실에 남아있었다. 나우아키의 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있고 담요도 덮어놓았다. 그저 얼굴에 하얀 천을 덮어놓은 점이 어제까지와는 달랐다. 소노코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히로마사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었다. 미사코는 문 옆에 서서 그런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키히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오더니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나우아키의 죽음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셋째로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소리가 들렸는지 소노코가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돌아보더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오빠를 노려보았다. 오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럴 때 아빠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일이나 하고. 히로마사. 여동생의 항의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키히코는 동생을 불렀다. 소노코 데리고 잠깐 나가줄래? 히로마사는 묵묵히 끄덕이고 일어났다. 하지만 소노코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나 여기서 꼼짝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형 마음도 이해해줘. 히로마사는 그녀의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 어째서? 아키히코 오빠는 아빠가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았어. 지금 그런 말 하지 말고. 히로마사는 소노코를 억지로 끌고 나갔다.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자 아키히코는 눈을 작게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다가가서 얼굴에 덮인 천을 걷었다.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셨어? 그가 물었다. 아니요. 주무시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게. 미사코는 말했다. 그랬군. 다행이네. 그는 천을 원래대로 덮더니 가운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놓고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까보다 해가 조금 기운 것 같다. 당신한테 말씀이 있었어요. 미사코의 말에 아키히코는 고개만 약간 뒤로 돌렸다. 말씀? 아버님의 말씀이요. 당신을 찾으시기에 내가 대신 들어드렸어요. 뭐라 하셨어? 미사코는 입술을 적시고 그때 들은 말을 전했다. 아키히코,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 라고. 그러자 아키히코의 표정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다. 고통스럽게 눈썹을 모으고 몇 번이나 깜빡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더니 희미하게 끄덕였다. 그랬구나.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구나.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별뜻 아닐 거야. 마지막 순간에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 신경 쓸 일 아니야. 아키히코가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어조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어색했다. 그 말씀하시고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미사코의 말에 그랬군 하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였다. 그 뒷모습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어머님 좀 도와드리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미사코는 병실을 뒤로 했다. 미사코가 아키히코와 이혼을 생각한 것은 그리 최근 일이 아니었다.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을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었다. 결혼이 정해지자 나오아키는 오류가 부지에 아키히코와 미사코를 위해 별채를 지었다. 40평 남짓한 2층짜리 목조 건물로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한 신혼집이었다. 결혼 후 놀러온 친구들은 이런 집은 평생 일해도 사지 못할 거라고 탄식하며 미사코를 부러워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사코 역시 자신이 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일단은 무난한 신혼생활이 이어졌다. 미사코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튼 것은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지날 무렵이었다. 불안의 원인은 미사코의 마음이었다. 그때까지도 아키히코에게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였다. 존경하고 신뢰했다. 어느 정도 호감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생리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성생활은 평범했고 미사코도 나름대로 기쁨을 느꼈다. 다만 그 상대가 아키히코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어째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아키히코에게 결점은 없다. 결혼한 뒤에도 교제할 때와 다름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그녀가 원하면 대부분 들어주었다. 부부라고 예의를 무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없었다. 결혼하면 무신경하고 무례해지는 남성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그러나 미사코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라고 생각한다. 아키히코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 1년이나 함께 살아왔지만 그에 관해 무엇 하나 알지 못한다. 그가 고민하는 것, 원하는 것, 꿈꾸는 것 하나도 모른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그리고 그날 스케줄 일일 뿐.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저히 아키히코의 마음에 가닿을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다. 뭐라고? 그녀의 말에 아키히코는 눈썹을 모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가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부탁하잖아요. 속을 좀 털어놓으라고. 앞치마 끝을 잡고 미사코는 말했다. 털어놓다니 뭘? 뭐든요. 당신이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것 전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키히코는 신문을 접어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가 뭘 감춘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뭔가를 감추는 것만은 알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뿐. 중요한 얘기는 감추고 있어요. 뭐든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 속이지 말아요. 호소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숨기는 것 없어. 속이지도 않았고. 아키히코는 언짢은 얼굴을 일어서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다. 이때의 대화로 미사코는 처음으로 아키히코의 마음에 가다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동요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동시에 확신했다. 역시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미사코가 안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아키히코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그에게 느끼는 깊은 고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키히코는 안채와 완전히 독립한 생활을 바랐지만 그곳에 드나들어서 미사코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우류가 사람들과의 생활은 생각만큼 답답하거나 숨막히지 않았다. 젊은 시어머니인 아야코와는 의외로 마음이 잘 맞았고 어린 시누이 수노코와 시동생 히로마사도 미사코를 잘 따랐다. 하지만 그들과 친해져도 아키히코를 이해할 순 없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야코네가 아키히코를 알 리 없다. 아키히코의 마음? 난 이거야. 아야코는 두 손을 들었다. 포기했다는 말. 내가 호초로 이 집에 온 이후 내게 마음을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히로마사나 소노코한테도 마찬가지야. 오빠나 형으로서 의무는 다하지만 애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상태로 몇 년이나? 몇 년이나. 아마 앞으로도 줄곧 아키히코가 마음을 여는 사람은 아버지일 뿐일 거야. 너라면 두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무리일 것 같네. 어째서요? 글쎄. 아야코는 어깨를 쓰기더니 힘없이 머리를 저었다. 난 모르겠어. 나도 처음에는 엄마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거든.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어.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아. 친자식처럼 보칠성 있게 굴진 않았어. 미사코는 끄덕였다. 그대로다. 자신들의 관계도 부부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매일 좋은 부부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 후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미사코는 아키히코를 이해하려고 했다. 또 사랑하려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애를 태우면 태울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골은 깊어져 갔다. 요즘 미사코는 새삼스럽게 궁금한 게 있다. 아키히코는 어째서 자기를 아내로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라면 어떤 여성이든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 아무런 장점도 없는 평범한 자신을 고를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하고 미사코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실이 아닐까? 그 실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도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게 아닐까? 실의 존재를 느끼게 된 것은 벌써 10년도 전의 일이었다. 당시 아버지 소스케가 다니던 곳은 전력회사 하청회사로 아버지는 오랜 세월 이 지역에서 전기공사 일을 했다. 수입은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 나미에가 성격은 조용하지만 금전면에서는 야무져서 그럭저럭 빚은 지지 않고 살았다. 외동딸인 미사코도 딱히 불만은 없었다. 에즈마가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미사코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소스케가 공사 중에 사고를 당했다. 빌딩 외벽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이다.
높이는 7, 8미터였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세게 박아서 뇌진탕을 일으켰다. 소스케가 실려간 곳은 가까운 종합병원이었다. 다리 치료를 한 뒤 그곳 뇌외과에서 머리 치료를 받았다. 대단한 건 아니야 라고 소스케는 말했다. 그래서 미사코나 나미에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 골절이 나을 무렵 사정은 바뀌었다. 갑자기 소스케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머리 검사를 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하는 미사코에게 소스케와 나미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두 사람의 표정에 심각해 보이는 기색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사코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검사라면 이 병원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병원마다 더 잘 보는 진료 과목이 있거든. 괜찮아. 미사코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밝게 말했다.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지만 용태가 나빠진 것을 딸한테 감추는 것 같지도 않았다. 소스케가 옮긴 병원은 우에하라 뇌신경외과라는 곳이었다. 당시에는 아직 벽돌로 만든 건물이 남아있어서 격조와 역사가 느껴지는 병원이었다. 이 병원에서 조촐한 제의가 있었다. 소스케와 원장인 우에하라 마사나리가 아는 사이였다. 자세한 것은 미사코도 모르지만 소스케가 젊은 시절에 알고 지냈던 것 같다. 우에하라 원장은 소스케보다 훨씬 연상으로 보였지만 태도도 정중하고 거만함 같은 것도 없었다. 소스케는 이 병원에 2달쯤 입원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입원해야 했는지 지금도 미사코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검사를 하고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잘 모른다. 거의 매일 문병하러 갔지만 아버지의 몸에서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문인 것은 이렇게 장기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소스케나 나미에가 입원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다는 점이었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서 싸 하고 나미에는 말했지만 병실을, 그것도 1인실을 2달이나 쓰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는 건 고등학생인 미사코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예전의 지인이라고 해도 우에하라 원장이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어쨌든 이런 2달을 보낸 뒤 소스케는 퇴원했다.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딱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소스케의 직장이었다. 그의 연령과 체력을 고려하여 우에하라 원장이 새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이었다. UR 전산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근무지였다. 그곳 시설부에서 전기공사 경험자를 찾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사코는 약간 믿을 수 없었다. 이 지방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이 지방의 인류 코스라고 하면 UR 전산에 입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회사에 40대인 소스케가 재직 취업했다. 미사코가 아니어도 의심스러워할 얘기였다. 그러나 소스케는 별다른 의심도 없는 모습으로 새 직장에 출근했다. 일은 생각보다 즐거운 듯하고 야근도 그리 많지 않았다. 혹시 고된 노동이 시달리는 게 아닐까 하던 미사코의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 것은 이때였다.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어딘가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 후에도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믿기 어려운 행운 덕분에 에즈마가의 평온한 생활은 계속되었다. 1년 뒤에 미사코는 그 지역 대학교의 영문과에 입학했다. 대학 생활은 별달리 인상이 남는 일이 없이 평범하게 지나갔다. 소스케는 성실하게 출근했다. 그 무렵에는 예전의 행운도 미사코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다. 그 기억을 떠올린 것은 4학년 때였다. 미사코의 꿈은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졸업할 무렵에 그쪽 분야 취업이 까다롭게 바뀌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남아도는 탓에 비상근 강사로라도 뽑히면 다행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당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취업 상황은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했다. 막막해하고 있을 때 아버지 소스케가 UR 전산에 원서를 넣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미사코는 농담인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넣어봤자 헛수고예요. 헛수고가 어디 있어. 믿져봐야 돈전이지. 시험이나 쳐봐. 떨어질 게 뻔해요. 하지만 소스케가 강력히 추천하여 다른 회사에 시험 치는 길에 UR 전산에도 가보기로 했다. 백화점에 가서 회색 투피스를 사입고 총 4군데 회사에 응시했다. 그리고 3곳에서 불합격 통지가 왔다. 유일하게 채용이 된 곳은 UR 전산이었다.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소스케와 나미에는 순수하게 기뻐해 주었지만 뭔지 모르게 무서웠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또 생각했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고. 소스케가 사고를 당했을 때부터다. 그때부터 에즈마가에는 행운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코는 그게 단순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뭔가 다른 큰 힘이 자신들을 지켜보며 레일에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밤, 미사코는 그 생각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다. 당연하지만 두 사람은 부정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딸의 얘기를 들은 소스케는 온화하게 말했다. 좋은 일이 계속되면 신의 존재를 믿게 돼. 아빠도 그렇거든. 그렇지 않아요. 신이 어쩌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 더 뚜렷한 힘을 느낀다고요. 미사코는 주장했지만 나미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네 라고 했다. 엄마는 운으로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UR 전산에 붙은 건 네가 실력이 있어서야. 선생님도 될 뻔한 실력이 있잖아. 미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 것이다. 이듬해 4월부터 미사코는 출근을 시작했다. 발령을 받은 곳은 인사부였다. 숫자에 약해서 회계 쪽은 잘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사교성이 필요한 영업도 자신이 없고 그나마 인사부가 적수일 것 같았다. 하지만 인사사무 담당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 우류 나우아키와의 만남이 있었다. 그 만남도 역시 실에 조정당한 결과이지 않을까? 아키히코와의 결혼 생활에 의문을 가질 때마다 미사코의 생각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미사코는 창문을 열고 한껏 심호흡을 했다. 서늘한 바람이 정원 나무 사이를 지나 방으로 흘러들어왔다. 펼쳐둔 책 페이지가 두세 장 넘어갔다.
훌륭하네. 참으로 훌륭해. 등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고서점 주인인 가타이라가 키보다 훨씬 높은 서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전부 귀한 것들 뿐이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 가져가실래요? 아키히코가 무심하게 말했다. 그 편이 우린 좋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되도록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가타이라는 한 번 더 서가를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권수가 이렇게 많으니 며칠 생각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2,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없으면 아내한테 전해두세요. 아키히코는 미사코 쪽을 잠깐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제야 고서점 주인도 그녀를 향해 가볍게 인사했다. 나우아키가 죽은 지 40일 남짓 지났다. 아키히코는 49제 전에 나우아키가 소장했던 대량의 장서와 미술품을 처분하기로 했다. 가타이라를 데리고 온 것은 아까부터 연신 서가를 둘러보고 있는 비토 다카이사였다. 나우아키의 비서였던 남자로 약간 선이 가는 얼굴이었다. 그래서인지 30대 후반일 텐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키히코보다 어린 느낌이었다. 나우아키의 소지품을 아키히코가 자기 뜻대로 처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공개된 유언장에 따르면 나우아키는 재산 대부분을 장남 아키히코에게 넘겼다. 미사코는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다 읽을 때의 경경이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났다. 히로마사나 소노코의 놀라고 실망한 얼굴, 아야코의 망연한 눈, 그 속에서 아키히코만은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요. 저 금고는? 가타이라는 방구석으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금고? 아, 저거요. 그것은 검은색 굿이 금고였다. 높이는 허리까지 오고 정면에 어마어마한 다이얼이 붙어있다. 이 방에서는 확실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버지가 애용했던 골동품입니다. 돈 가치는 없어요. 안에는 무엇이? 잡동사니입니다. 보셔도 시시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흥미는 있습니다. 가타이라는 탐이 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키히코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바쁘신데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하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가타이라도 포기했는지 아닙니다. 저야말로 하고 악수에 응했다. 고서점 주인을 현관까지 배웅한 뒤 1층 거실에서 한숨을 돌렸다. 가사도우미 스미에가 홍차를 끓여와서 미사코가 그걸 테이블까지 갖다 주었다. 우치다 스미에는 벌써 20년 이상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평소에는 그녀 혼자지만 바쁠 때면 미즈모토 가즈미라는 젊은 여성이 도우러 온다. 다음은 미술품이네. 사람이 언제 오려나? 아키히코는 홍차에 우를 넣고 난 뒤 비토에게 물었다. 다음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랫동안 거래했던 가게여서 꽤 값을 잘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같은 건 상관없어요. 정리만 해주면. 차가운 말투다. 비토는 멋쩍은 듯이 찻잔을 젓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었다. 아까 금고도 미술상 쪽에서 처분하게 할까요? 아키히코가 한쪽 뺨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돈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 그건 팔지 않아요. 내가 맞지 뭐. 우리 집에요? 미사코는 놀라서 물었다.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야. 내 방에 두면 돼. 그렇게 말하고 아키히코는 밀크티를 마셨다. 잠시 후 아야코가 나타났다. 끝났어? 하고 미사키에게 물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럼 비토씨 잠깐 괜찮을까? 조심스러운 말투인 것은 아키히코를 신경 써서일 터다. 하지만 아키히코는 모른 척했다. 예, 괜찮습니다. 하고 비토가 일어섰다. 사식구제 준비로 비토씨하고 상의할 게 많아서. 아야코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래도 아키히코는 말이 없어서 죄송해요. 다 맡기기만 해서 하고 미숙하고 사과했다. 괜찮아. 내일이니까. 아야코가 빙그레 웃었다. 두 사람이 거실을 나간 뒤 아키히코가 말했다. 당신이 마음 쓸 것 없어. 캥기는 게 없으면 변명할 것도 없지. 저렇게 살살 웃을 필요도 없고. 사식구제 준비한다고 온갖 생색 다 내도 될걸? 그럴지도 모르지만 미사코는 우물거렸다. 어이쿠, 타이밍 최악이네. 아키히코가 테라스 너머 문짝을 보고 말했다. 미사코도 따라서 시선을 보냈다. 아야코와 비토가 나가자마자 감색 교복을 입은 소노코가 돌아온 것이다. 정말 타이밍 최악이네 하고 미사코도 생각했다. 소노코는 문기둥 앞에 서서 아버지의 전집비서와 엄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소노코 앞에서 멈췄다. 아야코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소노코는 입을 움직였다.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로였다. 아야코와 비토가 차에 올라타자 소노코는 이쪽으로 향해 달려왔다. 누가 돌아오셨지? 주방 쪽에서 스미에가 나오며 말했다. 거치게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공주님이죠. 지금은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몸에 이로울 겁니다. 아키히코가 웃으면서 신문을 들었다. 미사코는 쇼핑할 게 있어서 아키히코를 남겨두고 거실을 나오다가 불던 앞을 지나며 교복 차림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 소노코를 보았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자기 방보다 불단으로 먼저 가 하는 말을 아야코에게 들은 적이 있다. 미사코는 소노코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늦둥이어서일까? 나오아키는 소노코를 무척 귀여워했다. 야단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소노코가 원하는 것은 거의 들어줬다. 미사코가 보기에도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라기보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베푸는 사랑에 가까웠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노인이 새끼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만큼 나오아키의 죽음은 소노코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장례식 기간 내내 소노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화장터에서 뼈를 주울 때는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그런 그녀를 더욱 상처 입힌 것은 유언장이었다. 미사코는 변호사가 내용을 읽어나가는 동안 창백해진 소노코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거요. 돈은 아무래도 좋다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소노코가 털어놓은 적이 있다. 여자 형제가 없어서 그녀는 종종 미사코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내가 엄청난 재산을 받아봐야 감당도 못할 테고 아키히코 오빠가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건 그렇죠. 미사코가 말했다. 하지만요, 그 유언은 너무 분해요. 소노코가 놓치지 않은 것은 나오아키가 유언장에서 그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었다. 그녀뿐만이 아니다. 둘째 오빠인 히로마사도 마찬가지였다.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뭘 바란 건 아니에요. 기왕 유언장을 쓸 거라면 땅의 장래를 걱정하는 말 한두 마디 정도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미사코는 잠시 생각한 뒤 말을 이었다. 아버님은 유언장을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요? 글로 남기지 않아도 아가씨를 가장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미사코가 말하는 도중에 소노코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요, 일부러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봐요. 아빠가 마지막에 찾은 건 아키히코 오빠였잖아요. 듣고 보니 미사코도 할 말이 없었지만 소노코를 계속 달랬다. 그렇지만 아가씨를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까요? 난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엄마의 배신을 눈치챈 거예요. 소노코는 쌓여있던 것을 토해내듯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언니도 알았잖아요. 아빠가 몰랐을 리 없어요. 아가씨. 미사코는 시누이의 어조에 압도되었다. 미사코가 아야코와 비토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비교적 이른 단계였다. 나오아키가 쓰러진 무렵부터 어렴풋이 느꼈다. 그러니 나오아키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긴 어렵다. 난요, 유언장 쓸 때 아빠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소노코는 180도 달라진 얼굴로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진 아내한테 법대로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내 자식은 역시 아키히코뿐이다.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소노코는 말했다. 그를 배신한 여자의 자식이다. 그 여자의 피가 흐르는 자식들은 나오아키에게 증오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다 보니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는지 소노코는 얼굴을 묶고 울었다. 그건 너무 나갔네요. 미사코가 달랬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윽고 소노코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얼굴을 들었다. 언니, 나 의심한 적 있어요. 뭘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빠를 정말 살릴 수 없었던 걸까 하고요. 아가씨, 그런 말 하면 미사코는 당황했지만 전혀 생뚱맞은 말은 아니었다. 이상하잖아요.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마자 입원하고 수술하고 아빠 몸은 순식간에 나빠졌어요. 처음에 정밀검사를 받았을 때 암세포가 상당히 퍼져 있다고는 했지만 정말로 그랬을까요? 식도암은 발견이 늦는 수가 많다고 오빠가 그랬어요. 진행도 굉장히 빠르다고. 그렇지만 살아난 경우도 많아요. 소노코는 도전하는 듯한 눈으로 보았다. 미소녀가 이런 표정을 지으니 박력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랑 그 사람 사이를 눈치챈 아빠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특히 소화기계 병은 스트레스 영향이 크다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죽인 건 그 두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사코는 나무랐지만 소노코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만약 그렇다면 나 진짜 그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소나코가 고양이 닮은 눈을 크게 뜨는 걸 보고 미사코는 등에 한기를 느꼈다.